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뉴욕 증시 또 FOMC가 있었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챙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미국 증시도 아주 액티브합니다. 하루하루 그냥 챙겨야 될 뉴스들이 굵직한 게 요즘 많은데요. 간밤에는 역시 FOMC였는데 금리는 내렸다. 다만 추가 인하에 대한 힌트나 명확한 방향은 없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해석하기가 정말 복잡한 오늘 멘트들이 쏟아졌거든요. 실제로 어제도 시장이 좀 조용했지만요. 오늘도 그런 금리 결정 직후 이후에까지 보면 별로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다만 금리의 결정이 딱 나오고 성명서가 나왔을 때, 점도표가 공개됐을 때만 하더라도 주가 한 1% 이상씩 떨어졌었거든요. 대부분이요. 3대 지수가. 그렇지만 그런 회견을 통해서 기자 간담을 통해서 나온 말들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결국 막판에 반등에 성공하면서요.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러니까 거의 3대 지수가 모두 보합권에서 일단 마감됐다라고 일단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이거죠. 0.25%의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25bp를 인하한 것이 팩트가 되겠고요. 다만 추가적인 올해 내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하진 않았습니다. 인하를? 네. 그거가 오늘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 떨어졌다가 다만 그 이후에는 이제 흔히 해서 대차대자표의 확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쉽게 해서 돈을 좀 풀 수 있다 이런 뉘앙스가 나오면서 주가 좀 그나마 좀 반등했다라고 일단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핵심만 보면 연준 위원들이 거의 일치되면서 지금 제롬 파월의 의장 결정까지 힘을 실어줬다? 그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이후 5년 만에 그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갈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는 분들이요. 연준 위원 중에 3명이 이번 결정에 반대를 했습니다. 2분, 캔사스은행 연방은행의 에스더 조지 총재는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얘기했고요.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인 에릭 로젠스텐 총재는 금리를 또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반면에 흔히 해서 우리가 흔히 비둘기파라고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은행의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이 정도 부족하다. 50bp, 그러니까 0.50%포인트까지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 그러니까 의견이 엇갈리게 나왔고요. 다음은 이제 이번에 예상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즉 2019년, 2020년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하 잘 모르겠다고 얘기한 것이 바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라는 건 각각 2019년 말, 20년 말, 21년 말 해서 향후에 연말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것을 연준 위원들이 점을 찍는 겁니다. 연준 위원인데요. 이번에 보면 7명은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좀 예상하고 있고 5명은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다 얘기하고 있고요. 5명은 오히려 올려야 된다 얘기를 올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운데 줄이 하나 거 있는데 평행에 놓쳐 있는데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나 내년이나 크게 가운데 값이 큰 변화가 없거든요. 평균 중간 값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강력히 시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단 해석을 했고요. 또 하나 그 성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보면 금리를 내린다는 것 자체는 경제 성장률이 좀 어둡고 좀 경기가 안 좋아야 내리는 것인데요. 오늘 파월 의장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괜찮다 얘기를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그것이 숫자로 나오는 거죠. GDP 성장이 예상치가 지난 6월에는 2.1%였는데 그때 조금 내린 거였는데요. 이번에 다시 2.2%로 올려놨고요. 장기 성장률,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계속 기존에 유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괜찮다. 물론 해외 요인이 이런 불안 요인이 있지만 지금은 괜찮고 경기에도 좋고 고용도 좋고 좋다는 얘기하니까 파월 의장의 시각도 그걸 들은 사람이 있고 숫자만 보면 약간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자제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간담회에서는 이제 질문들이 몇 가지가 중첩된 것이 나왔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시각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나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떠냐에 대한 대답을 오늘도 사실 보면 극명한 겁니다. 행정부에 살 일은 행정부에 살 일이 있고 지금 중앙은행에 살 일은 중앙은행에 고유한 일이 있다는 얘기죠. 무역정책 때문에 지금 이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무역정책은 연준이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딱 부러지게 했습니다. 그런 것은 역설적으로 반대편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트럼프 대통령은 갖고 있는 거죠. 누가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반응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역시 실망스럽고 그냥 그대로 제가 직역하면 이겁니다. 그 친구는 배짱도 없고 센스도 없고 비전도 없고
결국 보면 커뮤니케이션도 못하는 최악의 사람이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벌써 한 보름 전에 됐나요? 미국의 지금 경제의 가장 큰 적이 시진핑이냐, 제롬 파월이냐 얘기한 거와 그런 일맥상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 그대로 나와 있다 보여야 되겠고요. 이거랑 상관없는 다른 얘기 하나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금 사우디에 드론이 가서 폭격한 거 그것이 이제 예멘의 반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란을 지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란에 대한 무력 보복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약간 지금 뒤를 좀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무력 보복보다는 경제 제재를 강화하라는 얘기 나오니까 유가는 좀 안정됐고 지금 거의 70-80% 정도 복구됐다는 얘기하니까 유가는 월요일 날 급등한 거가 많이 내려가면서요. 물론 금요일 대비 여전히 약간 갭이 남아있지만 지난주 초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일단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이제 올리다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50bp 내리자고 한 사람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총재.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거 이런 사람을 연준 의장으로 앉히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한번 지난번에 오간 정도 있었는데 본인이 나는 그렇게 적극적인 관심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표명했습니다. 예, FOMC가 제일 중요했고요. 얘기가. 네. 밀리다가 막판에 이제 좀 돌리면서 낙폭을 회복하고 끝났는데 종목별로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네, 종목별로 보면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특별하게 변한 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그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즉 최고가 가는 것들이 계속 최고가 가고 약한 것들은 계속 재미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는데요. 그나마 구체적으로 특징들을 말씀드리면 지금 금리의 높낮이랑 상관없이 절대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결국은 예대 마진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IB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채권값이 지금 어찌됐건 상승세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JP모건이 조금씩이라도 지금 사상 채웠고 오늘도 다시 한번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시가총액 1위, 2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오늘 시간 정기 산상 조금 0.8% 정도 올라갔는데 오늘 시간 내에 장 마감일 공식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배당을 또 11% 올린다고 얘기했고요. 자사주 매입 규모를 400억 달러까지 늘리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간에서 한 1% 정도 올라가면서 이 정도 마감되면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2004년 이후 15년째 배당금을 올려놨는데요. 이 두 번째 그림이 주 그래프가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이 오늘 발표를 통해서 16년째 인상이 오늘 확정돼서 발표됐고요. 그만큼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주식의 힘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2위는 애플인데요. 애플은 여전히 이번에 나오는 애플 11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주가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일부 애널리스트 증권사 사이에서는 이번에 다시 S&P 500이나 다우가 사상 최고가 가면 이번에 다시 선봉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서 아마존이 끌고 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주장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전반적인 특징주였고요. 국내 증시하고 좀 연관 지을 만한 또 체크할 만한 기업은 어떤 겁니까? 어제도 네. 아쉽지만 좀 안 좋은 네. 기업을 특징주로 잡아드렸는데 오늘도 좀 안 좋은 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덱스인데요. 페덱스는 창립된 지 한 40-50년 되는 회사인데 1980년대 초 이때 제가 70년대 중반에 생긴 거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거죠. 엄청난 빨리 배달하는 거죠. 그다음에 오버나이트 익스프레스 이럽니다. 그래서 엄청 인기를 끌었던 거죠. 미국 처음에 광고할 때 보면 그 당시 광고 지금도 유튜브에서 보시면 페덱스가 얼마나 시간을 정확히냐면 그걸 갖고 시계를 맞추라는 그런 광고까지 했을 정도로 정확하게 배달을 해줬다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 트쳤지만 그 이후에는 경쟁자가 많이 나타난 거죠. 2분기에 실적 부진이 어제 발표되면서 어제 시간에서도 빠졌고요. 오늘 정규장에서 13%가 떨어졌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한 여파가 있는 것이 되겠고요. 아마존이 직접 배송망을 계속 구축 확대하는 것도 분명히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경쟁 격화 우려감이 결국은 주가가 바닥권에서 오늘 다시 연중 최저치까지 다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거 중에 CJ 대한통운인데요. 이런 거죠. 물론 CJ 대한통운이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큰 회사들은 뭉쳐나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그래도 경기를 타를 많이 하겠고 우리나라는 자꾸 그보다는 이제 총알 배송 우리나라도 보면 각자 배송하려는 체제를 많이 갖고 가는 거죠. CJ 대한통운도 결국은 경쟁이 계속 격화되는 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페덱스보다는 조금 그나마 선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전히 기술적 대응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뉴욕 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뉴욕 증시 흐름, 국내 증시
연관성 찾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